자, 먼저 이거부터 그냥 한번 보고 이해해줍니다. 김홍도애가 저런 그림도 그렸더라고요. 세상에나. 그래서 마상청행도래요. 그래서 말 위에, 선비가 말 위에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행, 깨꼬리가, 여기 보시면, 쏘면 나오나? 여기 깨꼬리가 있거든요. 여기 깨꼬리가 있죠? 여기 앵이죠. 깨꼬리가 울어요. 우니까 이 선비가 이제 쳐다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상청행도인데, 그냥 한번 봐보십시오. 자, 김홍도의 마상청행도를 이제는 우리가 그냥 보셨죠? 비교론적, 상대주의, 총체론적 관점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상하신 걸요. 자, 우리 딱 보시면, 저게 뭐죠? 자, 서양부터 우리 붓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우린 먹을 쓰죠, 당연히. 네, 서양은 물감을 쓰는데, 서양 붓은 끝이 둥글죠. 우린 끝이 둥글어요? 아니면 딱 뾰족하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선을 그리기에는 뭐가 더 좋아요? 동양붓이 좋겠죠. 면을 그리고 색칠하기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은 우리는 난을 친다고 그러죠. 서양 그리면은 저런 난 치는 게 나오기가 어렵겠죠. 자, 난을 치니까 저절로 뭐가 생겨납니까? 뭐가 생겨나죠? 여백이 생겨나죠. 그래서 조선미술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여백미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서양과 우리랑 문화가 전혀 달라요. 우린 지금 이미 서양인입니다. 서양의 서양의 방을 딱 들어간 거랑 우리의 방을 딱 들어갔어요. 뭐가 다른 거죠, 원래는? 서양 방은 딱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집들이에요. 책상 있고, 침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식탁 있잖아요. 우리 조선의 우리의 집으로 가봅시다.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잠잘 때 이불 피고 개죠. 밥 먹을 때 책상 피고 개죠. 이해됐죠? 공부할 때 상 피고 접죠. 우리는 여백 문화예요. 완전 그 공간 사용 논리가 다른 겁니다. 그게 그림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조선의 그림은 여백미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그림이 서양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인상파 애들한테 큰 영향을 주죠. 고고갱 딱 일본 엄청 자포니즘이라고 그러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 일본 그림 보고 제일 쇼크 먹었던 게 원색적 표현, 강력한 생략, 그리고 여백미였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여백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그래서 이 화가를 일본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발소만 가면 왜? 저 그림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가 전부 다 뭐로 처리했습니까? 여백으로 처리했죠. 기존 서양 그림은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밀레가 저 작품을 출품했을 때 저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딱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랑도 다르죠. 얘는 여백을 놔둬도 여백도 밀레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여백을 갖다 놔뒀지만 여백도 뭐 했어요? 옅게 칠했죠. 그게 이제 서양의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죠. 우리는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김홍도의 아주 걸작이죠. 송화맹오도인데 그 뭐 나중에 그림 한가운데가 여백이죠. 전 서양 애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전까지 모든 서양 그림을 봐도 가운데가 여백인 그림은 못 봐봤어요. 과감한 배치죠. 서양 애들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가운데다 여백을 놓은 거예요. 가운데가 여백이죠. 골 때리는 게. 네, 가운데 여백을 둡니다. 여백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백의 공간도 하나, 둘, 셋 점점 여백이 확대되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여백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도영의 독자 탐금. 홀로 앉아서, 자, 뭐예요? 우리 검은고를 키고 있는 거죠. 자, 달 보이시나요? 네, 달이 예뻐요? 안 예뻐요?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달에다가 칠하질 않았죠. 조선 그림은 달을 그릴 때 달을 칠하질 않아요. 대신 주변을 칠하죠. 그래서 달을 표현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하죠. 불교 사상에서 유, 즉, 무, 즉, 유라고 그러죠. 있음이 없고 없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유죽무, 무죽유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갑자기 그림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사실 우리 조선화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저도 이거 보고 쓰러졌어요. 이건 뭐가 여백이죠?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위에 눈이 쌓였잖아요. 눈이 여백이죠. 야, 죽죠. 나무 위에 쌓인 눈은 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위를 칠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눈이 쌓여져 있는 게 딱 표현이 되죠. 멋지죠? 그러니까 이걸 알기 전에는 뿌시 이거죠.
뚜시 이거죠. 근데 딱 보고 나니까 어머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호랑이 그림도 호랑이 그거 아니라 저게 얼마나 잘 그린 그림인지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만 대단히 뛰어난 그림입니다. 자, 우리 이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초상화. 조선은 초상화의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초상화를 엄청 그렸어요. 초상화를 그리는데, 자, 서양의 초상화랑 딱 보면 우리 금방 아실 텐데, 이건 뭐가 있고 여긴 뭐가 없죠? 그리고 명암이 있죠. 그죠? 서양 거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명암이 있고 우린 명암이 없죠. 그죠? 우리 왜 명암이 없을까요?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초상화를 그리는 걸 지금은 초상이라고 그러지만 원래 이 당시에는 우리 사진한다고 그래요. 사진관에. 사진한다고 그러거든요. 사진은 뭐냐면 정확한 초상화는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그려내야 돼요. 바깥도 그대로 그려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에 없는 초상화가 누굴 그린 초상화가 없을까요? 초상화 다 보시면 나중에 조선 초상화 다 보셔도 여자 초상화도 거의 없죠. 근데 젊은 사람의 초상화가 없어요. 젊은 분 초상화가 왜 없을까요? 안에 뭐 없잖아요. 찬 게 살아온 게 없으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들어야만 초상화를 그리는 겁니다. 왜? 젊은 사람 한 게 없잖아요. 안에. 그게 조선의 정신이에요. 그럼 왜 명암은 없을까요? 그릴 줄 몰라서? 표현할 줄 몰라서? 아니에요. 왜? 명암이잖아요. 지금 우리 명암, 이 조명이 되게 여기 좋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조명은 영원해요? 순간적이에요?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명암을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면의 정신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내면의 정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자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극사실주의로 표현을 하지만 명암을 담지는 않습니다. 초상화에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재밌죠? 그래서. 자, 저건 우리 다 아시는 무슨 법이죠? 이거는? 네, 이것도 무슨 법? 원근법.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모나리자에 나오는 다빈치의 원근법, 뭐 이렇게 해서 뭐 뒤로 갈수록 뭐 한다 여러 배우는데, 이건 전혀 원근법이 없죠. 자, 여기서 제일 주인공은 누구죠? 훈장이죠?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 원근으로 그리면 뭐가 될까요? 작아지죠. 주제의식을 표출하기 어렵죠. 조선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무슨 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이구나 보여드릴게요. 비교론적 관점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소상팔경도입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중국의 어떤 상상적인 소상이라는 강에 있는 8가지 경치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계절별로 그린 겁니다. 늦봄, 늦여름, 뭐 초봄, 초여름 뭐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 감상을 한번 해서요. 김홍도, 우리 국보죠? 군선도. 전 다 눈치채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의 눈을 보고 있어요. 이건 상식인데, 우리 미술관 가잖아요. 그럼 그림 보실 때 제일 보면은 딱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린 단체 관광객이 많잖아요. 한중일 분들은. 미술관 가서 제일 나쁜 건 아니라 이 하수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빨리 가고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가 일정하면 안 되죠. 큰 그림 볼 때는 당연히 뒤로 와서 봐야 되고 앞 그림 볼 때는 앞에 가서 봐야 되거든요. 왜? 화가도 그릴 때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가면서 보죠. 자, 비교론적 관점 뭐냐면 딱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서양 책이고 오른쪽 건 왕이 내린 거죠. 교지예요. 차이가 뭐죠? 서양은 이렇게 읽죠.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세로였어요. 네, 삼국지. 이렇게 이해되셨죠? 우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서양은 이렇게 오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동양 그림을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보죠. 그럼 뭐부터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낙관부터 봐요. 여러분, 낙관은 그림 다 그리고 내 거야 하고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거부터 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해할 때 보세요. 얼마나 웃기냐면 그림을 이해할 때 이렇게 가면서 그림을 보시는 거죠. 아니거든요. 여기가 메인이죠. 이렇게 가면서 보는 그림도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 근데 어쨌든 기본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앞에는 왜 더 웃기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겨울, 가을, 여름, 봄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딱 보시면 이걸 이렇게 보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그럼 이 산 방향하고 완전히 거슬리죠. 그러니까 그림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보셔야 되죠. 왜 이렇게 그려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냐면 이걸 원근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건 분명히 뒤에 있고 이건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리되셨죠? 네. 원근을 주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죠. 이제 서양의 원근이 나오게 되는 배경도 있지만은, 자, 어쨌든, 그러면, 이게 비교론적 관점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다시 보자는 거고, 상대론적 관점을 가볼게요. 자, 해탑 노화도가 뭐냐면, 해가 이 개예요. 네. 그 다음에 노화, 여기 노가 뭐냐면, 갈대예요, 갈대. 옛날에 과거 시험 보잖아요. 그럼 임금이 고기를 내어줍니다. 근데 그때 임금이 내어주는 고기가 려예요, 발음이. 그래서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개는 뭘까요? 개 껍질이 갑이에요. 그래서 1등이란 뜻입니다. 개가 왜 두 마리일까요? 과거 합격하려면 속과 대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속과 대과 둘 다 합격해서 1등으로 둘 다 합격해서 왕한테 고기 받으세요. 그럼 김홍도가 누구한테 그려줬겠습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 수능 보러 가는 애죠.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찹쌀떡이에요. 그죠? 다시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요? 찹쌀떡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왜? 우리는 서양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상대주의적 관점이거든요. 걔네들이 왜 그랬을까? 인상파가 왜 그랬을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인상파가 등장하게 된 건 그때 팔레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옛날엔 돼지 튜브를 가지고 갔거든요. 바깥으로 나갈 때는 물감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돼지 붕알에다가 물감을 담아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한 5가지 정도밖에 색깔을 못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돼지가 뭐 하겠어요 이게? 터지죠. 그럼 이제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그림이죠. 근데 그때 튜브 물감이 나오죠. 그리고 동시에 기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차 타고 튜브 물감 가지고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가 나옵니다. 라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근데 조선 그림엔 그런 노력을 안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딱지야가 아니라 재밌어지죠 갑자기. 저게 찹쌀떡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찹쌀떡이에요. 과거 1등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 김홍도 그림이네요. 자, 이건 또 누구한테 줬을까요, 저거는? 아까 수능 있죠? 수능 보고 결혼도 하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무슨 잔치 하죠, 옛날에는? 네, 한갑잔치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한갑잔치 하는 사람한테 왜 주느냐? 이게 고양이가 묘죠. 이게 중국어로 70이란 발음하고 똑같대요. 이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나비접이죠? 네, 호접몽 그러잖아요? 이게 80이란 중국 단어랑 똑같대요. 그 다음에 페랭이 꽃은 청춘을 상징합니다. 바위는 영원한 걸 상징하죠. 그래서 70, 80 되도록 청춘처럼 7, 80까지 영원히 사세요예요. 네, 그래서 이건 한갑잔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뭐가 되냐면은 누가 주변에서 한갑이 있을 때 선물을 갖다 할 때 이런 포장지로 딱 선물을 하고 그 밑에다 저의 사연을 딱 적어주면 선물 받는 사람이 완전 가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물 내용보다 저 포장지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물 주면서 저 포장지를 하면서 내용을 적어드리면은 대단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상대주의적 관점 보세요. 이제 더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조선인의 눈으로 조선의 그림을 봐야 제대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조선인의 눈으로 조선 그림을 봐야. 초상화가 나와 있는데 명함은 우리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정말로 젊은 사람 그림은 없죠. 윤두서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송시열이에요. 네, 송시열 아시죠? 근데 여기는 이게 렘브란트거든요. 렘브란트가 자화상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건 렘브란트가 아주 젊었을 때 그린 거고요. 렘브란트가 나이 먹어서 그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바라봤을 때, 자, 이 그림은 이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엄청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도 나오죠. 이 잘 나가는 모습이. 그러다 잘 나갔겠어요? 망가졌겠어요? 망가진 게 딱 나오죠. 자, 이때는 아주 기뻐하고 있죠. 한자로 하면 한 글자로 희죠. 이때는 아주 슬퍼하고 있죠. 한 글자로 하면 애죠. 이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면 조선의 초상화에는 희노애락이 없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우리 철학을 공부하면은 간단하게 하면
희노, 애락, 애오, 욕을 뭐라 그러죠? 칠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그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십이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측은지심을 뭐라 그러죠?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가 발현된 거죠? 인의 예지가 발현된 겁니다. 이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리로부터 발하여 순선하고 칠정은 기로부터 발하여 비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칠정은 뭐 한 거죠? 비천하고 사단은 순선한 거예요. 조선시대 가장 천대받는 인간이 누구죠? 광대죠. 그죠? 가장 천한 거죠. 가장 천한 계급이에요. 왜? 걔네는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애들이니까. 조선의 군자는, 남자는 뭐라 그러죠? 사나이는 뭐라 그래요? 일생에 3번만 운다 그러죠. 희노애락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그림에는 희노애락이 없습니다. 조선의 초상화는 인의예지를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인자한 사람은 인자하게, 어진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롭게 그려내야 됩니다. 자, 3번째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관점인데, 자, 저는 신윤복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이제 딱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그림은 서양의 그림과 완전히 다른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저 그림 안에? 그렇죠. 글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라고 안 하죠. 시서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시와 서가 함께 가는 겁니다. 화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시와 서가 함께 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글씨를 봤더니 혜원이 뭐라 그러냐? 한 줄기 젖대소리 저녁 바람에 희미하고 확 죽죠. 왜? 그림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만 담아냅니까? 시각만 담아내죠. 청각이 나오죠. 촉각이 나오죠. 저녁 바람이 탁 오는 거예요. 촉각이 나오죠. 젖대소리가 탁 들립니다. 시각이 나오죠. 저 글씨를 통해서 시각과 청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청각과 죄송합니다. 촉각을 불어넣죠. 시각적 단순함을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그림의 한계는 뭡니까? 이걸 크게 잡느라고 앞에 있던 뭘 못 그렸죠? 강을 못 그렸죠. 그건 아래 나오죠. 갈매기를 그리진 않았는데 이 앞에 누가 있겠어요 지금? 갈매기가 바다 거품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글씨로 배경과 시각과 촉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퍼펙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면,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제일 유명한 추사, 네, 딱 볼까요?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근데 정리됐죠? 네, 글이 있어야 오히려 거꾸로 빛나죠. 이건 제가 글씨를 다 생략한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갑자기 더 나아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시서화의 정신이다. 그래서 실제로 김정희 씨는 글씨를 쓰듯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한도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전부 다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딱 아까 처음에 봤을 때랑 이제 이걸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자, 맨 처음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느낌이 오죠? 이렇게 봐야겠다는 걸 알겠죠. 그럼 수 오면은 꾀꼬리가 오는구나. 그런데 선비가 꾀꼬리가 오니까 뒤를 돌아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전부 다 그림의 반 이상을 뭐로 두었어요? 여백으로 두었죠. 여백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여백미를 느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보면 나중에 재밌는데 하인은 다리가 길거든요. 얘는 몸통이 길고. 왜 그러느냐? 조선시대 때는 다리가 길면 그거는 서양이 될 우리가 지금 관점이지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 하인들은 다리가 길어요. 낮은 계급이란 뜻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놈들이란 뜻이에요. 양반 계급은 몸통이 깁니다. 지식인 계급이란 뜻이에요. 상대주의적 관점이죠. 이제 보면 이제 그림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비교론적 관점, 상대주의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으로 글이 써 있죠. 그럼 이제 이 그림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봤던 그림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제가 슬슬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친구들, 청춘들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건데 우리 면접 볼 때 다 못 써가요, 우리. 자기소개서 쓰죠. 근데 제일 한심한 친구들이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한 번 써갖고 그걸 뭐 해요? 수도 없이 카피해서 돌리죠. 그건 자살행위예요. 왜?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면
예, 저는 유복한 집안의 이남 일녀중 막내로 태어나 인자하신 어머님과 자애로우신 어머님과 늘 엄격하시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버님 밑에서, 그건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자기소개서 쓰려면 맨 처음에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대학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뭘 하냐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얘기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보여줘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게 상대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원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내가 왜 여기에 부합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맥주회사 원서를 들어가죠. 그럼 첫 번째, 맥주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뭔지, 거기에 내가 얼마나 부합한, 난 6살 때부터 맥주를 먹기 시작했으며 취미가 온 나라의 맥주를 다 먹어보는 거며, 그래서 온 나라의 맥주를 다 먹어본 경험의 결과 이게 딱 나와야 되죠. 맥주의 탄산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적은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줘야죠. 그럼 이 맥주회사에서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두 번째, 당신 맥주회사가 다른 맥주회사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설명해줘야죠.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예. 세 번째는, 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있으면 인구 절벽이 다가오죠. 그럴 때 맥주회사랑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총체론적으로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노령화가 되잖아요? 전혀 맥주산업과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노령화가 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 처음 생각난 게 맥주회사예요. 노령층일수록 맥주를 덜 먹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꿀 건가를 얘기해야 되죠.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 인구가 많아졌을 때 어떻게 주류 문화를 우리가 바꿔나갈 것인가를 총체적 관점으로 설명해야죠. 그러면 떨어질 수가 없겠죠, 면접에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맨날 똑같이 보내줘. 근데 어쩜 한결같이 똑같이 떨어지죠. 그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마다 자기소개서가 똑같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이니까 애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자 잘 꼬시는 남자들 어떤 친구들이에요? 잘생긴 친구가 아니죠. 그죠? 딱 하나, 여자의 마음을 잘 읽는 친구죠. 그죠? 여자의 마음을 잘 읽은 다음에 두 번째 뭐 할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장점만 얘기하죠. 야, 네가 다른 애들에 비해 머리카락이 윤기가 장난 아니야, 이거죠. 비교론적 관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여자 제일 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에는 우리가 인문학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금방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문학을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말은 그럴싸하죠.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